자, 25학년도 9월 27, 30번 지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과학 지문, 이 생물학과 관련된 지문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진화론자들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연히 돌연변이가 발생한 유전자가 이 후대에 전해지는 자연 선택 과정에 누적이라는 게 뭐야? 이 포개져서 계속 쌓이는 거야. 우리 오늘날 생태계 생명체들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의 눈과 같이 고차원적인 생체 기관도 우연의 산물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바로 위에 있는 자연 선택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야, 이게 우연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이건 말도 안 돼. 이 고차원적인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거기에 의문을 제기한단 말이야. 자, 이에 대해 진화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자, 여기 있는 생명체 진화 과정을 불가능한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이 불가능한 산의 최정점에 있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눈. 자, 이걸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육체 중에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이 눈은 이 깎아지른 절벽을 단숨에 뛰어오른 그 우연으로 해서 이렇게 그것에 이른 게 아니라 자, 완만한 비탈을 천천히 오르는 우연의 누적으로 그곳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 이 도킨스의 입장은 누구와 같은 거예요? 이들과 같은 거야? 아니면 진화론자와 같은 거야? 생각이? 진화론자 쪽으로 보는 게 맞죠? 왜? 결국 우연이 누적된 거라면, 위에도 뭐라고 그랬어? 우연히 돌연변이가 발생한 유전자가 후대에 전해지는 자연 선택 과정이 누적되어 가지고 어떤 생태계의 생명체들이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결국 진화론자와 이 도킨스, 이 사람들은 같이 어떤 우연적인 것이 누적이 되어서 일어났다는 쪽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자, 오른쪽에 넘어갑니다. 눈의 진해 과정에서 시작 단계에 해당하는 이 불가능한 산악의 밑자락, 참 밑바탕, 이 초보적인 단계에서는요, 그러니까 결국 쉽게 하면 눈의 진화 과정의 초보적 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빛의 존재 여부만 희미하게 감지하는 세포를 지닌 일부 단세포 생물의 피부나 거머리의 피부가 자리를 한 자국면. 그러니까 이게 가장 초보적 단계에서의 빛을 우리가 지금 이 감지하는 그 단계란 말이야. 이때는 실제적으로 눈이 아니라 뭘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이때 빛을 우리가 감지를 했단 말이죠. 자, 그 뒤에 이어지는 오르막에서는 그 다음 단계, 이 진화의 어떤 이것의 어떤 그 다음 단계가 빛의 광자를 자, 이것을 포획을 하고 그 충격을 신경 자극으로 변환하는 일을 담당하는 광세포가 자,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광세포라는 건 결국 뭐야? 자, 어떤 그 생물체의 그 우리가 햇빛이나 이런 빛의 광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인지하는 거야, 지금. 이것을 여기 광세포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나 광세포 그 자체는 동물에게 빛의 유무만을 알려주기 때문에 빛의 방향과 주변 대상의 형태까지 감지하려면 한쪽 면에는 암막이 있는 광세포가 필요합니다. 자, 이때 초기 단계의 광세포에는 이건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투명의 상태였기 때문에 빛이 사방에서 들어왔고 어느 방향에서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가 감지를 못했나 봐요. 이때까지는. 자, 그래서 자, 이것이 좀 더 발전된 광세포 형태는 어떻게 된 것? 자, 여기서 암막이 있는 광세포가 돼야 되는데 이 광세포가 투명하면 모든 방향에서 빛이 들어와서 어느 쪽에서 빛이 오는지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 그래서 광세포의 그 다음 단계, 한 단계 더 위에 올라가면 자, 이 이루어진 평면을 활처럼 구부려서 자, 그 곡면의 뒤쪽에 암막이 있게 만드는 오목한 눈이 등장하게 되었답니다.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 거니? 대합이나 갯지렁이 등의 눈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대요. 자,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진화를 한 거야. 대합이나 갯지렁이는 자, 위에 앞에 있는 일반적인 광세포와 달리
한쪽, 뒤쪽, 곡면의 뒤쪽에 안막이 있는 오목한 눈의 형태를 띠고 있네요. 그러나 오목한 눈의 망막에도 대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상이 형성되지는 못합니다. 자, 이 오목한 눈에 이 돌고래의 상이 맺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자, 셀 수 없이 다양한 방향에서 무수히 많은 빛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이 오목한 망막은 그림 1과 같이 무수히 많은 돌고래상으로 뒤덮여 결국 하나의 상을 파악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지금 이게 하나의 고래인데, 자, 이게 지금 이것이 우리 이렇게 막에 비칠 때는, 오목상에 여기 있는, 여기 이렇게 비칠 때는 지금 여러 마리의 모로 들어와 버리는 거야. 자, 이것이 이 돌고래로 이렇게 지금 망막에 맺히게 되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그림 2와 같이 상하가 뒤바뀐 조립사. 자, 도자는 이거 어떻게 돼? 뒤엎어졌다. 이때 쓰는 도자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이 아니라 이 그림의 화면이나 이게 뒤바뀌어져 있는, 자, 요 조립상이긴 하지만 단 하나의 온전한 돌고래 상만 망막에 맺힐 수 있을 때까지 빛의 유입구를, 빛이 들어오는 그 입구 있죠? 이쪽을 계속 좁혀 나가며 불가능한 산을 오르는 긴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 좀 더 발전된 단계로 가려고 해. 그림 1은 내가 어떠한 지금 대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상으로 보이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이제 점점 어떻게 눈을 특정한 부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 여기 빨갛게 칠해 놓을게요. 바로 이 부분으로만 빛이 유입될 수 있도록, 아까는 지금 어떻게, 자, 이것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지금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 다양한 어떤 상들이 계속 이렇게 여러 개의 상이 맺힌단 말이야. 그리고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빛의 유입구를 이렇게 좁히게 되면, 자, 이런 경우에, 자, 이 하나의 상만이 딱 안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이때 그 결과 전복이나 고동의 눈처럼 빛의 유입구가 매우 좁아진 눈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진화하기도 하고, 앵무 조개의 눈처럼 완전한 바늘구멍 눈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위에 있는 경우 전복이나 고동의 눈은 빛의 유입구를 매우 좁게 좁혀놓은 거고, 좁아진 눈이고, 그 다음에 앵무 조개의 경우는 그냥 눈 자체, 유입구가 아니라 눈 자체가 바늘 구멍처럼 아주 작아진 형태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그림 2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의 상만 맺힐 만큼 빛 유입구가 좁아지게 되면, 자, 여기 하나의 구멍으로, 아주 작은 바늘구멍만한 이쪽으로만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되면 빛의 유입량이 부족해서 아주 밝을 때만 대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한계점이 생기네요. 자, 그래서 이때는, 자, 유입구를 좁혀서 빛이 적게 들어오니까 앞에 있는 사물이나 대상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어. 밝을 때만 이것을 볼 수 있는 한계점이 있고요. 또한 빛은 파동처럼 움직이며 서로 간섭을 일으켜. 자, 그래서 얘들은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얘들이 서로 들어오면서 서로 간섭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상이 흐릿해지는 이걸 우리가 회절 현상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회절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또 한 가지 한계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빛의 유입구가 좁을수록 그 정도, 자, 회절의 정도, 회절 현상의 정도가 심하게 나타난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지금 그림 1처럼 이렇게 빛이 많이 유입되는 오목 눈의 형태인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빛이 많이 들어와. 밝은 빛이 들어오긴 하지만 이럴 때 지금 상이 여러 개로 나타나.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점점점 눈을 좁혀가면 빛이 유입되는 양을 줄이거나 눈 자체를 바늘구멍처럼 작게 만들어주면, 자, 이것은 이제 하나의 상으로 보이긴 해요. 근데 한 가지 이건 뭐로 보이고, 자, 형상이 서로 뒤바뀌어 보이는 고립상의 형태로 나타나고, 자, 또 한 가지. 자, 이것은 지금 빛이 들어올 때, 그때, 밝을 때만 이것을 대상을 인식할 수 있고, 자, 또 한 가지. 자, 이 정도로 빛의 유입구를 좁혀놓으면 이때 같은 경우 모두 생겨요. 회절 현상. 자, 그것이 흐릿하게 보이는 현상이 또 생긴단 말이죠. 자, 그래서 유입구를 더 넓게 하는 것도, 자, 그림 1처럼 유입구를 넓게, 오목눈처럼 넓게 하는 것도
형상이 여러 개로 보이니까 뚜렷하게 안 보이겠고. 자, 이것도 무슨 문제고. 자, 두 번째, 그림 이처럼 좁게 하는 것도 이것도 결국 어떻게 돼요? 자, 이것이 어두워지거나 또 회절 현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경우도 또 어려워지네요. 자, 진퇴양난은 언제 쓰는 말?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는. 둘 중에 그림 2를 선택하기도 그림 2의 형태를 선택하기도 애매합니다. 자, 이게 진퇴양난의 상황. 이 바늘구멍 눈의 이러한 상황을 두 장점을 동시에 취할 수 없는 상황이 흔히 다뤄지는 경제학의 특성을 본떠서 이걸 광자 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걸 활용하자니 그림 1쪽을 활용하자니 자, 이런 한계점이 있어. 그럼 그림 2를 할까? 이쪽을 활용해 볼까? 그럼 이것도 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자, 딱히 어떤 걸 선택하기에 참 애매하단 말이야. 이걸 광자 경제학이라고 표현했어요. 빛은 하나의 투명 물질에서 다른 투명 물질로 들어갈 때 굴절이 되는데 이 볼록 렌즈 모양의 투명 물질은 빛의 굴절을 통해 물체의 상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서 나온 게 지금 갑자기 볼록 렌즈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볼록 렌즈. 자, 그래서 광자 경제학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자, 그 해결책으로서 빛의 유입구를 더 넓힌 다음에 투명한 볼록 렌즈인 수정체를 그 뒤에 끼워 넣은 수정체 눈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수정체 눈이 다음으로 진화를 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죠. 자, 이때는 아까 위에 있는 오목 눈이나 자, 이것처럼 이걸 줄여놓지 않아. 또 유입구를 작게 해서 빛이 적게 들어오는 이게 둘 중에 다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은 빛이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거기를 넓히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넓혀 놓은 다음에 빛이 많이 들어오게. 그리고 거기다가 뭐를 해요? 자, 굴절. 볼록 렌즈를 여기다 놓고 볼록 렌즈에 거기에 이게 수정체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수정체를 거친 빛의 도립상을 이루는 건 여전히. 자, 이것도 도립상 그대로네요, 지금. 자, 이것을 유입되는 부분을 그림 2처럼 좁혀놓으면 얘도 도립상이 되는데 이 볼록 렌즈의 수정체를 사도 이때도 마찬가지 도립상을 이루는 건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자, 그렇지만 빛의 유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주 밝지 않아도 망막에 선명한 상이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뭐야? 회절의 현상도 이것도 해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척추 동물은 불가능한 산에 아주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수정체 눈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어류, 파충류 등은 수정체 위치를 이동하는 방법으로서 자, 이게 초점을 맞추게 되고 조류, 새나 포유류 같은 여러분들 여기 포유류가 들어가잖아. 이런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서 빛의 굴절률을 조절해서 대상과의 거리에 맞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자, 본문 들어갑니다. 문제. 자, 윗글을 읽은 방법이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눈이 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각 눈이, 이게 단계에 따라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연한, 이게 누적되어서 결국 피부로 이 빛을 인식했던 게 결국 볼록 렌즈 형태의 수정체를 통해서 우리가 빛과 대상을 이제 어떻게 뚜렷하게 인식하는 정도까지 왔단 말이야. 각 유형의 눈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에서 윗글에 대한 이해가 적절치 않은 건데, 자, 나머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포유류의 눈은 어류의 눈과 달리 빛의 유입량을 늘리기 위해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켰다? 이게 왜 잘못된 거죠? 자, 포유류의 눈은 지금 좁은 아까 그 위에 있는 단계에서 아랫 단계였죠? 이것이 지금 빛의 유입량을 적게 했더니 대상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어떻게 밝을 때만 이걸 알아보거나 또는 무슨 문제도 생겼어? 이제 회절의 현상과 같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먼저? 빛의 유입구를 먼저 넓힌 다음에 그렇게 되면 빛이 많이 들어오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볼록 렌즈의 수정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거리나 이런 걸 지금 불전류를 통해서 조절해서 대상과의 거리를 지금 맞게 조절을 하는 거니까 빛을 유입하는 데는 자, 이 볼록 렌즈 수정체가 관여를 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야.
빛의 유입구 자체를 넓힘으로써 빛의 양을 더 많이 들어오게 한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28번에는 빛의 유입량을 늘리기 위해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켰다는 말은 잘못됐고, 자, 이게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켜서 굴절률을 조절한 이유는 결국 어떻게 좀 더 뚜렷한 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 이걸 한 거니까 의미가 좀 다릅니다. 자, 나머지 1번 진화론자들은 생존에 유리한 돌연변이의 발생이 결국 어떻게 자, 누적이 되어서 생명체가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어요. 자, 리처드 도킨스는 새로운 유형의 눈이 나타난 진화의 과정을 완만한 비탈을 천천히 오르는 것. 그래서 이게 누적되어 가지고 결국 불가능한 산, 결국 눈으로서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자, 이런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봤고, 눈의 진화의 시작 단계에 있는 생물들은 빛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피부를 통해서만 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했어요. 자, 그리고 4번에 앵무족의 눈은 개찌렁의 눈과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대상의 모습이 망막의 하나의 상으로 맺힌. 아까 앵무족에는 어떤 상태였는데, 자, 이거는 지금 여기 여기 그림 2죠. 자, 그림 2의 경우에 여기서 보시면, 자, 완전한 바늘구멍 눈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빛은 유입되는 양이 적더라도 얘가 만약에 상이 맺히게 되면 하나의 상으로 맺히는 건 맞죠. 자, 그러니까, 자, 답은 28번에, 자,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자 경제학을 중심으로 할 때 이 적절치 않은 걸 찾으래요. 파동처럼 움직이면서 서로 간섭을 일으킨 빛의 속성은 바늘구멍 눈의 빛 유입구를 더 넓히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반대가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서로 간섭 현상이 일어났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간섭 현상에 의해서 뭐가 일어났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좁을수록 지금 이 회절 현상이나 흐릿해지는 게 바로 회절 현상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자, 회절 현상은 유입구가 지금 빛의 유입구가 좁을수록 더 심해진다고 했지. 그럼 이거 더 좁히면 안 되잖아. 그럼 넓히는 게 아니라 좁히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유입구를. 이해되니? 상황을?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결국 이 29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 바로 여기 간섭을 일어난 회절 현상이 일어난다. 자, 회절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왜 어떨 때 되게 하는데 유입구가 좁아서 빛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흐릿하게 보이는 자, 이런 현상과 연결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회절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이거를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유입구를 좁히면 안 되고 더 넓혀야겠죠. 넓혀야지만이 결국 이거 어떻게 이 회절 현상을 막을 수 있을 테니까. 자, 1번. 자, 30번에 갑니다. 자, 이 곤충이나 갑각류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 연립상 견눈은 오목한 눈의 원리를 변형해서 적용을 하고, 자, 또 한 가지 여기 바늘구멍 눈의 원리도 적용했대. 자, 두 가지 원리가 같이 적용이 됐네요, 지금. 자, 바늘구멍과 오목한 눈의 원리. 각각 그럼 그림 1과 2. 이 두 가지 원리가 함께 적용이 됐단 말이야. 자, 상하가 뒤바뀌, 이거는 돌입상이 아니라 정립상이네요. 그리고 이 눈은, 자, 보시면 지금 어떻게, 자, 여기에 이 돌고래가 지금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위쪽으로 머리가 있으니까 똑같은 정립상이야, 지금. 이 눈은 그림처럼 오목한 그릇 모양의 뒷면, 즉 블록한 표면에 광세포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배치되어 있고 길쭉한 관들이 방사형으로 이렇게 빽빽하게 지금 모여 있답니다. 그리고 각각의 관은 아주 좁은 빛 유입구를 가진 난눈으로 되어 있대. 자, 유입구 자체는 하나하나가 너무 좁네 또. 자, 일직선상에 있는 관측 대상의 작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빛만 망막에 맺히게 됩니다. 빛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적게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좁은 빛 유입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일직선상에 있는 관측 대상의 작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빛만 들어오니까 빛은 적게 들어올 겁니다. 자, 난눈에는 투명한 볼록 렌즈가 달려 있고, 광세포로 이루어진 망막도 있으나, 각 망막에 맺힌 상은 무시가 되고, 난눈을 통해 들어온 빛의 양만 기록이 돼요.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작은 양만 들어오게 될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빛의 분리 공급을 통해 각 난눈에 들어온 빛이 모두 합쳐지면 최종적으로 하나의 온전한 전체상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2번에서 연립상 견눈은 그릇 모양의 볼록한 표면에 광세포가 배치되어 있어서
오목 눈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의 빛이 망막에 닿는다? 이건 아니죠? 왜? 아까 분명히 뭐라고 했냐? 여기에서는 지금 오목 눈의 원리나 바늘구멍 원리를 사용하긴 했지만 관은 지금 좁은 빛 유입구를 가진 난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 빛이 들어오는 양이 적은 거야, 지금. 오목눈은 그냥 확 열어놨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뭐 만약 오목눈의 원리만 사용했다면 빛이 많이 들어올 거야. 근데 거기다가 이게 지금 뭐 이거 독립상이 아니라 정립상의 형태로 보기 위해서 이거 어때? 바늘구멍의 눈의 원리를 시적용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각각의 마치 따로따로 유입이 돼서 들어오니까 결국 빛이 오목 눈에만큼 많이 들어오진 않을 거란 말이죠. 자, 답은 2번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할게요.